저번에 터진 건 급성인 거고 이번에 터지는 건 만성일 겁니다. 서서히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받치고 있는 좀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가 AI. 지금 대부분의 투자가 AI로 다 쏠려 있고 미국 GDP의 상당 부분을 AI가 다 커버쳐주고 있어요. 침체를 AI로 커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가 미국의 유동성이에요. 그러면 미국 증시의 두 기둥이 내년에 더 강화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전인구 경제연구소 운영하고 계시죠. 전인구 소장님 모시고 최근 세계 경제와 자산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그 사이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많았죠. 요즘에는 정말 그 환율 얘기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1,500원 막 왔다 갔다 거의 돌파할 것 같은 막 그런 불안감. 예전에는 1,400원도 비싸다고 했는데 이제는 막 1,500원을 뚫는다 하니 뭐 대기업 회장님들 다 불러가지고 뭐 달러 좀 어떻게 안 되냐. 네. 지금 정부가 이제 그 정도로 좀 다급해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네. 이 상황에서 1,500 돌파도 각오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죠. 아, 그래요? 추세대로면은 지금 나중에 환율 차트 보시면은 시간봉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뿅망치가 이렇게 보여요. 네. 저녁 6시에 한 번, 아니면 10시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한 번씩 퉁퉁 잡는 흔적이 보인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방치하면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이제 정부에서도 외환 당국에서도 이거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뱅크런 같은 심리 게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 은행이 망한대요라 하더라도 저 소문이 안 나면 필요한 사람들만 돈을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외환당국이 달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꾸 막 기업들 모아서 조심해라. 서학개미들이 문제니까 이제 좀 약간 증권사들에서 해외 투자 마케팅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더 겁나는구나. 네, 그게 이런 거죠. 아니, 뭐 외환 보유고 빵빵하다 하는데 왜 자꾸 저런 징조들을 보이지? 그러면 대한민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IMF 때 네. 환율 있다고 한창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없어가지고 외환위기를 한번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의 달러에 대해서는 정부를 못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액션들 자체도 좀 신중하게 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면서 애매하게 찔끔찔끔 쓴 거예요. 부동산 규제 때랑 똑같아요. 부동산 규제 때도 규제를 찔끔찔끔 하면 사람들이 자꾸 오르니까 국가가 자꾸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더 달려들잖아요. 네. 지금 달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수요들까지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꾸 이제 투기 수요까지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 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테니까 얘네들 투기 수요로 들어오면 다 손실 볼 거야. 겁을 빡 줘서 좀 있으면 1,400원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을 줘야 사람들이 투기를 안 하고 한 내년에 달러 쓸 사람들도 지금 안 사고 내년에나 사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수요와 공급으로 맞춰져 가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오히려 액션들이 더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 거를 정부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훨씬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그 부작용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달러를 사고 싶어지는 거죠. 없는 거 아니야 얘네들? 달러 왜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에는 많다는데 시중에는 달러가 없다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사는 달러를 사가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투기 수요도 많다라고 봅니다. 네. 이 투기 수요를 어떻게 잡을까를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기 수요를 잡는 방법이 외환을 어떻게 잡을까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많이 해봤으니까 어떤 공식들이 있는데 달러를 어떻게 못 사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달러를 바꿔가야 된다. 아니면은 제일 만만한 건 나 그냥 미국에 주식을 사기 위해서 우선 달러로 환전을 해둔다.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은행에서 버튼 하나로 나 외환 예금 통장으로 달러 예금 통장으로 환전한다더라. 이 수요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예를 들어 하루에 그러면 1인당 환전을 1,000달러만 해주겠다. 허가제.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대규모 규제가 나오는 건데 이러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자꾸 애매한 것들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잠깐 내렸다 다시 또 튀어 올라가는 거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사재기 수요다. 이런 저는 사재기 수요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걸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사재기인지 투자인지는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근본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서학개미 탓이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데. 저 세 가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말하는 두 가지랑 제가 의심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자회사 위주로 보유를 많이 합니다. 해외 법인으로. 해외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뭐 좀 여유가 있으면 본국으로 보내서 이걸 환전을 한 다음에 뭐 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내년에 바로 이제 또 투자를 할 것들이 많아 보여요, 미국에. 그럼 당연히 달러를 남겨두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다달이 뭐 한 50억 달러씩 이렇게 입금이 됐었다라면은 네. 내년에 써야 되니까 입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좀 막혀 있는 게 하나가 1번이라 보는 거고. 그래서 회계상 달러랑 실제로 들어오는 달러 좀 다른 상태가 아닌가. 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 서학개미도 맞아요. 왜냐하면 추석 때 이후로 전혀 주식 안 하시던 분들이 대표적으로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나 삼성전자 살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미국 주식 살라고 이러면서 네. 갑자기 주식을 산다는 사람이 많이 등장했어요. 9월에. 네. 네.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말한 데이터상으로도 9월 이후에 서학개미, 그러니까 해외 투자 유출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10월 달에 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코인 다 난리 나던 시기였었습니다. 세계가. 네. 해외 투자 자본으로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당연히 장이 좋으니까. 반대로 장이 꺾이고 나면은 이제 그건 많이 잠잠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2월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12월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코인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 데이터부터는 유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코인으로 인한 유출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잡히진 않아요. 근데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은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나갔다가 언제든 뭐 손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돈이 들어올 돈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코인을 위해서 테더를 사가지고 해외로 보낸 다음에 해외에서 뭐 선물을 하든 뭐 하잖아요. 거래소를 하든 그 돈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돈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지금 잃어서 안 들어오는 건지 아예 그냥 뭐 누락 목적으로 그냥 돈을 유출을 한 건지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1번, 2번은 얘기를 하는데 3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안 들어간 거 1번 아니면은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거 세 번째는 비밀리 조사하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그 세 가지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가 될 확률이 있나요? 당장 뭐 없지 않나요? 제가 정부라면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허가제요? 환전 허가제 해야죠. 환전 허가제? 네, 환전 허가제. 그 달러 배급제라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되게 귀찮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뉴스 나왔어요. 저희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그 증권사들 모아놓고 해외 주식 마케팅하지 말라고. 맞아요. 네, 그거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해외 파생 투자하려면은 사전 교육 받아야 된다. 이게 국내 선물 옵션을 하려면 3시간짜리 교육을 받고 그 교육 이수증을 줘야지만 계좌 개설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되게 교육받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죠. 굉장히 귀찮아서 10명 중에서 한 7명은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해외 주식 좋아. 근데 해외 주식은 괜찮은데 해외 선물 옵션 하려면 3시간 교육받고 해. 라고 하면 안 하겠죠.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래 코인도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코인도 교육받고 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선물 자체를 애초에 이거를 막아놨죠. 인정 안 해주고 있으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는 좀 애매할 거예요 규정상. 그런 식으로 뭔가 교육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뭔가 얼마 정도 예치를 한 상태만 할 수 있다라든가 한다던가 아니면 또 하나는 환전을 지금 통합증거금을 쓰고 있거든요. 네. 밤에도 원화만 있으면 그 돈을 기반으로 달러로 즉석 환전을 시켜줘서 주식을 사고 다음날 아침에 마지막 좀 차익 정도 정산을 합니다. 근데 예전엔 그렇게 안 했었어요. 환전은 환전 시간 오후 4시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예수금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럼 내가 밤에 사고 싶어도 달러가 없으면 환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던가 뭐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 규제를 하는 방법 이런 카드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뭐 개인들을 좀 규제하는 거라도 예. 하는 거겠지만 뭐 예를 들어 요즘 뭐 맨날 얘기하는 뭐 국민연금 뭐 기업들이 사실 더 금액이 더 크다 이런 그쵸, 얘기도 그쵸. 하잖아요. 거기를 규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래저래. 국민연금은 더 쉽지 않을까요? 그 투자를 그럼 막아요 거기를 또? 에헴 하면 되니까 에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해외 네.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세요를 말은 못하니까 네.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주세요. 이미 벌써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하고 있는 환해지를 더 건다던가 아니면은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리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채권, 뭐 여러 대체 투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 비중에서 조금 더 국내 주식 늘려라. 그러니까 국내 주식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 수익률이 더 좋으면 알아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AI 열풍이 되게 좋았었고 3년 동안 AI 관련주는 한국보다는 미국에 가장 많이 있었고 전 세계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 쏠려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AI 주식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거나 힘을 잃어버리면 미국 주식 투자가 과거처럼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국내 증시를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주기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배당이 더 늘어날 거다, 아니면은 저PBR 문제가 해결될 거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은 좀 덜 주주 친화적이었던 이제 코스피 문화가 이제는 더 주주 친화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면은 점점 배당금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미국 주식 이번에 했더니 수익률이 3%밖에 안 되네, 연간. 근데 한국 주식은 지금 이번에 한 15% 됐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턴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뭐 환율에 대한 이런 규제들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잡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결을 해보자. 차라리 미국 서학 게임들 견제를 하지 말고 차라리 한국 주식을 더 부양을 더 열심히 해서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해주자. 제가 예전에 금감원 때 개인 투자 대표로 가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요, 아마 지금 갔었으면 되게 혼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2년 전인가 가서 코스피가 2천 얼마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쪽팔린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국내 주식을 버리고 다 미국 가서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증시가 신뢰도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한국에 좋은 기업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룰이 너무 나쁜 거죠. 막 물적 분할하고 뭐 하고 막 서로 막 장난치고 배당 안 주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막 아니면 해외로 자산 빼돌리고 있고 이걸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 양도세를 내가면서도 미국 주식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이 매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개선해야 되는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때 F4에서 한 3분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혼날 각오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 다음 회의가 되면서 정말로 바뀌자라는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증시가 오를 것이냐라고 해서 거기 제가 또 한 번 더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전문가들도 나와서 다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그런 정책이 나오다가 이번에 대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들이 발표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4천까지 랠리를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만 계속 해주면 저는 내년 말엔 코스피 5천도 갈 수 있다라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매력적이면은 해외 안 가죠. 다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신뢰도의 차이다. 미국 주식이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검증도 됐고 그런데 그걸 막는다고 막아지겠느냐. 결국에 이제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 외국계 자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들어오죠. 결국에는 뭐 더 좋게 만드는 거 말고는 없다. 규제로는 안 된다. 환율이라는 거를 억지로 하면 나중에는 외환 보유고 소모가 너무 심해집니다. 네. 그 터키라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 외환 방어할 때마다 외환 보유고 절반씩 쓰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환 보유고 액보다 우리 뭐 직접 투자액이나 이런 나간 돈들이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한 돈이 이런 돈이 더 큰 돈들이에요. 그 돈들이 10% 20%씩만 한국으로 들어와도 환율 방어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이번에 또 2026년 환율 전쟁 예. 또 책도 쓰셨는데 예. 그럼 결국에 내년 이제 뭐 연말이니까 26년에도 환율 문제는 계속된다. 이것 때문에 좀 여러모로 예. 사회가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제가 이 환율이 왜 그러냐면 4개국이 이렇게 환율 정책이 다른 경우를 처음 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보통은 달러와 나머지 나라들로 구분을 합니다. 강달러면은 나머지 나라들 통화 약세, 약달러면 나머지 강세. 딱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은 약세를 원해요. 그런데 원화도 같이 약세가 돼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이가 없어 하는 게 있었죠. 두 번째, 엔화는 지금 강세로 돌변할 거예요. 아마 내일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건데 금리 인상을 하면은 0.5에서 0.75가 될 거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우에다 총재가 앞으로 일본은 2026년 금리를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멘트를 칠 건데 일본 은행들 그 전망치에서 보면은 내년에 2번에서 4번을 더 금리를 인상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치로 보는 게 저희는 1.75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본 기준금리가 지금 0.75가 되는 게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1%대 금리를 운영해 본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은퇴하셨죠. 1.75까지 올라갔을 때 일본이 그러면 과연 그 부작용들을 견뎌낼 수 있느냐? 모를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일본은 엔화는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은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거냐? 한국도 이제 뭐 일본에 있는 자회사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뭐 활용한다든가 또 새로운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갚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고 일본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일본이 빌려줬던 돈들을 전 세계에서 다시 회수해 나간다는 겁니다. 네.
한국에서도 유동성을 빨아가고 미국에서도 유동성을 빨아가니까 전 세계에 있던 유동성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똑같은 현상이 하나 더 있는데 옆 나라 중국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워낙 약세니까 위안화도 약세일 것 같잖아요. 위안화는 지금 강세예요. 걔네가 그 달러당 7.0을 넘으면 포치를 넘어간다 해서 약세라고 봤는데 7.5인가 7.6까지 되게 올라갔었다가 지금 7.0에 거의 달라붙었어요. 위안화도 강세로 돌변한다는 얘기 뭐냐면 중국 밖으로 나갔던 돈들이 중국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약세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일본에서 들어왔던 돈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기존에 있었던 돈들은 또 달러로 해서 또 미국으로 투자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달러로 또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3개국이 압박 상태다 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에 있는 달러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 현상을 내년이 되면 이게 더 강화가 될 건데 이때 조금 견디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환 위기는 아니라 봐요. 왜 그러냐면 외환 보유고가 끝이 아닌 게 진짜 작정하고 국민연금이 그런 해외에 있는 거 자산 다 팔아버리고 오면은 외환 보유고 1.7배가 들어옵니다. 돈은 많다. 그러니까 무한 방어는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좀 충격이 큰 거죠. 아니면 해외 투자한 자금들이 들어오게 한다던가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러진 않는데 환율이 떨어질 요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세팅이 대충 환율 1,200원 선을 계산해서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제 그 시대는 아닌 것 같고 환율이 한 1,400, 1,500원 선 정도에서 좀 쭉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정부도 여길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에 대한 규제가 내년에 계속 나오고 1,500원 이하로 떨어질 기미는 잘 안 보이고 이런 모습이 가면서 이제 고환율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에 미국이 금리 좀 많이 내려주기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보통 이제 원화가 강세가 나오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엔화가 금리를 인상하는 타이밍에 맞물렸다는 겁니다. 미국이 올릴 때 같이 올리고 미국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미국이 이럴 때 엔화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게 또 다시 또 영향을 줘버리는. 네. 그래서 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게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 쪽이 생각보다 그 미국 이슈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 예. 결국에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돈을 많이 풀었다. 약세니까. 예. 근데 한국도 돈을 더 많이 풀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통화량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 지금 예. 뭐 8점 몇 %가 늘어났다고. 네, 8점 통화량이. 맞아요. 8.5. 미국이 한 4%. 네, M0가 8.5, M2가 8.7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원화 약세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통화량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달러가 들어오게 하려면은 대표적으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만 사러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세 가지를 살 수 있어요. 주식, 부동산, 채권. 네. 예. 그러면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사서 들어오는 돈이 크냐?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무리 절대량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채권은 주식보다 더 커요. 채권을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채권은 뭐냐면 금리가 계속 이제 인하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채권 가격을 올리는 게 또 하나 있고 채권 수량이 줄어들 거다. 희소성이 있어야 될 거다 해야지만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많이 풀고 적자 재정을 하면은 당연히 채권을 더 많이 찍어내니까 네. 주식으로 치면 유상증자를 때리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채권을 그렇게 하려면 긴축 정책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안 되죠. 긴축한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네. 뭐 건설 경기가 너무 좋고 뭐 민간 소비가 좋고 취업률도 좋고 실업률이 없는 상태에서는 긴축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긴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아무리 돈을 부어도 살아나지도 않는 상태고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채권 사러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이 달러 유입이 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소위 말하는 이제 뉴 노멀의 시대다. 이제 앞으로 1,500원은 뭐 당연하고 뭐 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간다. 내려가긴 쉽지 않다. 다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워렌 버핏이 했던 말 중에 뭐냐면 미국과 반대로 서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우리 코로나 때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 코비드 터지면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뭐 되고 이제 바깥에 활동 못하고 다 집안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소비가 다 죽어버리고 다 실업자가 되고 장사가 마비가 되고 부도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죠. 네. 그랬더니 트럼프가 낸 정책이 뭐였냐면 돈을 엄청나게 풀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비드 때문에 자산 가격이 더 어이없이 더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 정부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진짜 많아요.
뭐 물론 그 카드들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카드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부는 내가 1,500원을 무조건 막겠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는 카드들은 존재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마 그때 97년과는 다르지 않을까라 봐요. 대신 이제 그때 나오는 뭔가 좀 불합리함. 같은 거. 네. 아 이건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아니지. 서학 게임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뭐 정리하면은 환율만 봤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도 뭐 애매한 거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투자만 보면요. 경제를 떠나서. 투자자로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안 좋죠. 뭐 예를 들어 미국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나쁠 건 없잖아요. 나쁠 건 없는데 그분들만 좋으면 또 안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야 되고 환율이 올라야 되는데 네. 그 정도 상황까지 간다라 그러면 미국의 상황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상황도 요 정도 상태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미국 증시가 더 업이 되기도 버퍼가 많지 않다라 보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약달러로 가면 약달러로 같이 미국이 강달러로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미국 측 이유만으로 환율을 올릴 만한 요소들은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1,500원에 사서 1,600원에 팔아먹어야지 이 전략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도 우리나라가 또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니까 결국에 수출 기업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일 최적의 환율을 그 협회들마다 좀 다르게 얘기해서 좀 구분이 가자면 1,300원에서 1,370원을 최적 환율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1,400원에 넘어가면은 왜 최적 환율이 아니냐면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네. 지금 뭐가 있냐면 유가가 56달러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였던 거고 그 이제 이상으로 환율이 좋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돈을 잘 벌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유가가 서서히 따라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네. 수입 물가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수입 자재 가격 올라가죠. 기름값 지금 벌써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름값 올라가니까 운송비 올라가죠. 그 다음에 물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인건비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들죠. 네. 근데 이 비용은 문제가 뭐냐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이 비용도 같이 깎아주느냐? 안 깎아주는 거죠. 네. 이랬을 때 이제 마진 폭이 확 줄어들면서 오히려 수출업체가 과연 유리하다라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엔화도 그때 140엔인가 그 넘어갔을 때 일본 기업들도 엔화가 약세로 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역으로 손해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엔화 약세를 기업들이 반기지 않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마냥 좋진 않다. 예. 지금 약간 최적의 그 환율에선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 예. 그리고 이게 당장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인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그 엔화 쪽, 특히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뭐 지금 1%까지 올릴 수 있다, 더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예. 이게 연초였나요? 한번 그 일본에서 금리 올린다는 얘기에 그냥 막 주가 막 폭락하고 막 그랬었던 적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 아, 그거 제 생일날이었었어요. 작년에. 그게 또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우려가 좀 있죠. 근데 저번에는 항상 이제 주식시장에서 공식 같은 게 있는데 똑같은 악재로 똑같이 리바이벌 반복을 하면 재탕을 치면 그거만큼 타격을 안 받더라고요. 아.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한번 독감 걸린 사람이 또 독감 걸렸다 한들 그때만큼 아프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1차 오일 쇼크 때는 미국 증시도 완전 타격받았지만 2차 오일 쇼크 때는 오히려 툴툴 털고 막 IBM 같은 데서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가 터지는 거를 한번 당해본 게 작년이었고 그때 이제 각자 리스크 조절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대응책은 마련을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저번에 터진 건 급성인 거고 이번에 터지는 건 만성일 겁니다. 서서히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엔캐리로 인해서 뭐 갑자기 급락이다 이게 아니라 미국 증시를 받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가 AI. 지금 대부분의 투자가 AI로 다 쏠려 있고 미국 GDP의 상당 부분을 AI가 다 커버 쳐주고 있어요. AI를 빼보니까 실업률이라던가 소비, 고용 다 안 좋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침체를 AI로 커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AI고 또 하나가 미국의 유동성이에요. 전 세계에서 투자할 때가 미국밖에 없다 보니까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다 쏠렸어요. 저번에 코로나 이후부터 2024년까지 미국으로 들어간 ETF 자금이 5,500조 원이에요. 아마 25년에 더 많이 들어갔겠죠. 네. 그럼 그 돈들이 채권으로 거의 많이 안 갔을 거고 실질적으로는 주식으로 대부분 갔을 거고 그 돈의 상당수가 M7, 빅테크들 위주로 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AI와 유동성이 다 맞물리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이유가 됐던 거죠. 그러면 미국 증시의 두 기둥이 내년에 더
강화될 것이냐, 유동성이 더 늘어나고 AI 주가가 더 오를 것이냐를 확신하면은 그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슬슬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싶으면은 빼야 될 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AI 쪽도 지금 이제 오라클 사건 터지면서 서서히 이제 AI 투자해서 손익분기점 못 넘기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서서히 발 빼는 투자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라클 쇼크가 났던 거고,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 더 유동성. 그럼 미국 증시에서 가장 유동성 중에 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하나는 연준이고 하나는 일본 은행입니다. 하나는 저 엔켈입니다. 자, 그러면 연준에서는 더 이상 유동성을 버줄 만큼 이제 유동성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단기채 금리 발작을 했거든요. 5년 동안 미국이 단기채 금리 발작을 6번 했는데 그 6번 할 때마다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리고서 11월 달에 단기채 발작이 나고 나서 지금 12월 되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다. 네. 1번이었어요. 거기서 아까 같이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되면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걸어서 미국으로 투자하던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제 비용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게 돈 빌려가지고는 미국에서 수익 내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갚자라고 하면서 갚는 돈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 증시의 유동성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죠. 연준과 들어온 돈들이. 그렇게 되고 나면은 증시가 더 오를 만큼의 유동성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요렇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약간 지금 미국 주식이 좀 고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아니다. AI 더 간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던 게 이번에 어떤 뭐 일본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어떤 좀 유동성 축소 사유로 좀 촉발돼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23, 24, 2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AI가 나날이 잘 나갔어요. 네. 제가 그래서 실리콘밸리 그 투자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AI랑 뷰티 아니면은 저희는 투자 안 합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얘기해도 AI랑 뷰티 아니면 우린 관심 없다. 딱 그냥 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도 시중의 유동자금, 투자자금들이 AI에 다 쏠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돈을 벌어서 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걸 못 만난 거죠.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드디어 수익이 나오는 거야가 되는데 오픈 AI가 적자가 너무 점점 심해집니다.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네. 그 이제 한계 상황에 자꾸 다다른 걸 보여준 게 2025년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보여준 게 LLM 말고 새로운 AI로 보여준 모델이 로봇이야라고 하면서 피지컬 AI로 분위기를 넘겼었던 거고, 그게 9월, 10월, 11월 분위기가 좋으면서 피지컬 AI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던 거죠. 네. 근데 그럼 피지컬 AI가 당장 나올 거냐?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게 대중화가 되고 수익화가 되려면. 마치 우리 테슬라 주가 한창 좋았던 시절에 네. 2021년에 전기차가 순식간에 세상을 뒤덮을 거고 테슬라 성장률이 나날이 뛰어넘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러지 않았고 테슬라 옵티머스가 나올 거라고 보여줬던 게 3년 전쯤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연습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리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로봇이 내년부터 27년부터 생산이 들어갈 거라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막 뿜어질 거라 보는데 그러지 않고 29년부터 생산이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피지컬 AI 관련 주가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시기만 늦춰져도 2년 동안 4년을 못 견디겠다 이러는 거죠. 자금들이.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AI 관련돼서 또 LLM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오픈 AI 챗 GPT가 지금 적자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적자를 안 보려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그 뉴스가 있어서 봤더니 월 400에서 500달러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적자가 안 나요.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만 원, 70만 원 내고 챗 GPT 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챗 GPT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그 정도의 비용을 낼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만족도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제미나이나 이런 데들은 오히려 잘 걸렸다 하면서 그렇게 가격 올리면 가격을 안 올리겠죠. 네. 챗 GPT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경쟁자도 있는 상태라서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딘가에서는 계속 적자 보는 기업이 나오는데 그 적자를 감내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줘야 되고 데이터 센터는 얘한테 데이터 센터 이용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계속 무한정 짓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도 너무 비싼 이유가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너무 비쌌던 겁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절반 가격으로 떨궈주거나 해서 마진을 늘려주게 되면은 생태계가 한 번 더 순환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겠죠. 그러면서 하나 둘 자빠지면서 수요가 더 늘어날 줄 알았던 것들이 생각보다 둔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산업군이 시작되면 태양광에서도 그렇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망하는 회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남는 회사들이 독점을 하기 시작하고 독점한 회사가 다시 수익성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예전에 벤자민 그레이엄의 U자 투자법이라고 하는 건데 초반에 그 전기차 때도 수많은 경쟁자들이 나왔어요. 네.
다 죽고 살아남은 게 이제 중국계 몇 개랑 우리나라 현대기아랑 이제 그 테슬라 정도만 살아남고 이제 앞으로 다음번에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그 몇몇 소수 회사들이 시장을 독점해 버리겠죠. AI도 마찬가지예요. 다 먹여주는 시장이 아니고 소수의 독점이 이제 돈을 버는 시절인데 그 전에 주가에서는 항상 암흑기가 옵니다. 태양광도 그랬고 전기차도 그랬고 그래서 그 암흑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주가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뭐 고점 논란이라는 것들이 있다가 좀 사라졌지만 다시 또 약간 고점 논란에 예.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 아무리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본발 지금 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효과가 좀 상쇄될 것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엔화를 투자하는 건 좋겠네요. 그쵸. 엔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작년부터 나왔던 흔적들인데 달러당 160엔을 넘으려고 하면 네. 금리 인상을 꼭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55엔 정도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이제 물가 오를 거고 지금 채권 금리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준 금리와 채권 금리의 차가 너무 커요. 1%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에서는 0.75입니다라고 기준금리를 정해놨지만 민간 시장에서는 그걸 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1.75지 이러면서 1.75께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기준금리도 1.75를 따라 올라오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오피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가 계속 서서히 올라가 주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이득이 매력이 생기면서 계속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것. 그러면은 엔화가 어쨌든 강해진다는 거는 한국한테는 좋은 거는 아니죠. 이게. 좋은 거 아니죠. 네. 예. 엔화가 강해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20엔쯤에서 100엔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더 좋아지니까 이게 더 매력 있다라 보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엔화가 이 정도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막 아주 메리트 있다 볼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2011년 때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였는데요. 네. 엔화의 매력은 뭐냐면 달러가 붕괴돼서 달러가 약해지거나 달러의 위기가 오거나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엔화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면 엔화가 강세로 올라가 버려요. 네. 2011년에 어떤 시절이었냐면 차 화정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요타가 그 당시 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엔화가 너무 급등하면서 도요타가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마진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네. 힘들죠. 그럼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고환율이 되면서 마진이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그 현대 기아차 그때 기아차 7배 올랐을 거예요 그때. 그런 식으로 나오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엔화는 강세로 가면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20%가 아니라 40% 정도 이상 강세를 벌여 나가게 되고 미국은 서서히 경제 위기가 오면서 이제 소비 둔화도 오고 이렇게 된 상태가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의 1,400원, 1,500원 정도 환율을 유지하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뭐 자동차 등이 좋을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엔화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일본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예. 기업들은 좀 좋을 수는 있고, 예, 미국에서 붙는 기업들. 미국에서 붙는 기업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다. 일본 주식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 주식? 걱정되는 게 일본이 시총 상위권들을 보면요 하나가 자동차계입니다. 자동차나 거긴 좀 안 자동차 좋아지겠네요. 부품, 예, 네. 이게 시총 상위주예요. 네. 그리고 반도체예요. 하나는 반도체 부품 소재. 그러면 AI가 나빠지면 반도체가 나빠질 거고 네.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은 자동차 시장이 안 좋아집니다. 일본은 미국 경제에 따라서 같이 연동이 되는 상태인데 엔화는 올라가지만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얘네들은 증시는 안 좋은 거죠. 네. 그럼 제일 최적화된 투자법은 뭐냐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확률을 제일 높이고 싶다고 하면 그냥 엔화만 사는 거예요. 엔화만 사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네. 환차익이니까. 네. 그리고 너무 심플하죠. 엔화가 160엔 넘는 거 쉽지 않아 보이고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엔화 투자는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확률이 높은 투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좀 더 큰 걸 먹고 싶다라 그러면은 엔화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네. 미국 경제가 AI 쪽이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좀 침체의 모습이 더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됩니다. 트럼프가 기준금리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내려가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엔화는 강세가 되고 그러니까 엔화로 먹고 채권으로 먹는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현대차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어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것들. 예전과 또 같은 일이 일어날 근데 거기는 또 별개로 문제가 있죠 지금. 거기는 또 미국 시장에서 파는 게 또 별개의 문제가 있긴 하니까. 근데 저건 있잖아요. 로봇이 있어서 네. 이제 그 상장할 거 아니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나스닥에. 네. 나스닥에 상장하면은 그걸 보유한 또 현대차가 또 수혜주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현대 계열사 중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제 현대가 로봇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누가 핵심 부품을 만들 거고 누가 뭐 이런 걸 할 거냐. 그럼 현대 자동차 회사 중에서 뭐 모비스가 되든 HL 만도가 되든 뭐 누군가가 수혜주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자동차주라기보다는 이제 로봇
N 자동차 정도. 예. 그리고 이제 가는 방향이죠. 예. 근데 이것도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모르는데 그럴 때 이제 좋은 게 안전마진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안전마진 기술이 뭐냐면 현대차가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뭐 아직 주가가 저렴한 편이긴 하죠. 예, 그래서 특히 현대차 우로 사면은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져요. 한 예전에는 한 8% 됐는데 지금은 좀 낮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배당 성향 25% 그리고 전년 대비 배당금 자체가 절대적으로 10%씩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배당 수익률 8%였던 기업이면은 배당금을 10% 늘려주니까 다음번에는 배당 수익률 8.8, 네. 그 다음에는 9.7, 그 다음에 11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주가 지금 앞으로 매력이 굉장히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저포의 고배당주입니다. 네. 그래서 물리더라도 저포의 고배당이라 버틸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 주식들한테 물려도 견뎌볼만 하다. 그걸 안전마진이라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N화가 인상될 때 이게 반대로 수혜를 받을 곳들을 좀 알아보는 건 좋겠다.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미국 AI나 뭐 미국 주식 쪽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또 고려를 해봐야 된다. 좀 조심해야 된다. 예,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들이 네. 그렇게 좀 우호적이지 않아요. 옛날처럼 파지티브하지 않고 네거티브가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균열이 가다가 하다가 이제 뭔가 다른 악재가 하나 나왔을 때 우르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하면서 해야지 과감하게 베팅하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그런 건가요? 지금? 예,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 소재 부품을 파는 엔비디아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구글이나 마소나 이제 이런 뭐 오라클 뭐 이제 이런 회사들.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학습을 시켜서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돈을 받는 챗 GPT 같은 회사들. 네. 자, 그럼 챗 GPT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적자래요. 그럼 얘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를 그동안 누가 해줬냐면 엔비디아가 빌려주던가 빅테크가 빌려주던가 하면서 얘네들한테 돈을 공급해주고 얘네들은 그 돈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사용료를 냈던 겁니다. 네.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얘한테 뭐 몇 년치 계약 수주가 있으니까 이거를 담보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했던 거고 그거를 지으면서 빅테크들은 자기 돈으로 줬는데 좀 부족했던 데들은 오라클 같은 데들은 그걸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거죠. 네. 메타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빚까지 땡겨서 이제 GPU를 사서 자꾸 지으니까 성장 속도가 커 보이니까 엔비디아가 주가 계속 올랐던 거죠. 근데 여기가 서서히 맛이 가기 시작하고 여기도 오라클 때문에 슬슬 맛이 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옛날처럼 저렇게 팔 수 있겠어? 에서 물음표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그 트럼프가 H200을 중국에 수출해도 좋아요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젠슨왕이 트럼프랑 독대해가지고 멘트를 치고 난 3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젠슨왕이 어떤 말을 했길래 트럼프가 H200을 중국에 수출하게 허가를 해줬을까? 이랬겠죠. 이상합니다. 카카 이상합니다. 이거 뭔가 좀 AI 쪽이 이게 균열이 나면은 미국 증시 아주 난리 날 것 같은데. 임기 내에 폭락 온다. 네, 우리 살려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 살리고 AI 저기 다음 중간 선거까지 한 텀 더 막아 볼 거냐? 아니면은 지금 폭탄 한번 터뜨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H200 중국에 수출해. 이랬으니까 서로 딜이 맞잖아요.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맞는데 중국에서는 안 써. 이래버린 거죠. 아. 근데 안 써라는 말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당연히 안 써라고 말할 거 뻔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받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뭐 하냐면 해외에 있는 기업들 통해서 뒤로? 우회로 사는 걸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엔비디아도 지금 뭐 단기로 봤을 땐 저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복되는 거 아닐까요? 그 대신에 이제 아까 말한 절대적인 걸 봐야죠. 챗GPT가 적자가 감소해야 될 게 1번. 네. 두 번째, 데이터 센터 축소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어야 되는 게 2번. 그런 상태가 돼야 그 GPU를 계속 나날이 많이 팔 수 있다로 되기 때문에 성장 각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 시장은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연 30%씩 성장할 거냐, 연 20% 성장할 거냐, 10% 성장할 거냐를 보는데 테슬라 주가가 옛날에 $400 찍고 고꾸라졌을 때도 뭐냐면 매년 성장률을 30%로 보다가 이게 점점 그렇죠. 각도가 낮아지니까 죽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중요한 게 가속도라는 개념입니다. 이 가속도가 들어 올라갈수록 주가가 올라가고 이게 떨어질수록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올라가는 게 힘이 붙여 보이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 챗 GPT든 이런 뭐랄까요? 소위 그냥 빅테크는 아닌 기업들이 지금 무너질 확률이 높다면 사실상 이제 LLM 쪽에서의 어쨌든 싸움이 좀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살아남은 곳들은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예. 지금 뭐 제미나이들 많이 쓰시는데 1년 전만 해도 제미나이 안 썼거든요. 안 근데 썼죠. 지금 다들 막 그쪽으로 막 넘어갔잖아요. 실제로 성능도 좋고. 예. 그럼 결국에 구글이 승리하면 구글을 사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핏이 구글에 투자를 했죠. 네. 그러니까 구글은 어떤 구조냐면 본인들이 이제 GPU 대신 TPU 같은 것도 만들어요. 네. 그 TPU도 다른 기업에 팔겠다 그래요. 자, 그런 상태고 자기들이 데이터 센터 짓고 있고 업계 2, 3위 들어가요. 돈도 많고. 예. 그리고 자기들이 제미나이까지 만들어서 팔아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됐어요. 네. 그리고 이 AI 사업이 망해도 상관없는 게 애초에 돈을 엄청 잘 벌어요. 네. 자기 번 돈에서 일부만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친구들끼리 사업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본인 예금 통장에서 일부를 빼서 사업하는 친구랑 연끌해가지고 들어온 친구랑 똑같이 동업을 했는데 망하면 이 친구들은 좋은 경험이야 수업료에서 턱턱 가면 되는데 이 친구는 큰일 나는 거죠. 네. 예, 지금 그게 AI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LLM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장이 거의 재편돼서 끝나가는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미나이 하나든 챗GPT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 개 쓸 필요 없거든요. 네. 아이폰 때처럼. 대신에 그러면 시장이 살아나려면 LLM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뭐 피지컬, 그러니까 로봇이 빨리 등장한다던가 네. 자율주행이 빨리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바이오 쪽으로 AI가 뭔가 좀 포텐이 터져서 빠른 결과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 뭐 신약이 22년도에는 뭐 1년에 100건밖에 안 나왔는데 AI 이후로 26년도에 1년에 뭐 300건이 나오기 시작한다더라. 그럼 제약주들이 막 포텐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아 AI가 드디어 돈이 여기서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엔비디아 본사를 갔었는데 엔비디아가 LLM이라던가 뭐 피지컬 AI라던가 이런 쪽으로 맨날 이제 젠스랑이 막 한 번씩 홍보를 많이 해줘요. 근데 여기에 바이오 AI 팀이 있거든요. 되게 훌륭한 자원들 다 데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이게 완성됐을 때 젠스랑 입장에서는 깜짝 카드가 하나는 남아 있다. 그걸 보여줬을 때는 이제 바이오 AI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기업이 있겠지만 어쨌든 구글이 예. 뭐 지금 노벨상도 받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에 이래나 저래나 다 구글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구글이 근데 항상 만년 저평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빅테크들 중에서도 네. 상승률이 제일 적은 편에 속하고 네. 하락률도 제일 적은 편에 속하고 뭐라 해야 될까? 제일 PER도 낮은 편에 속하고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그냥 싸고 좋다. 돈 잘 버는데 싸고 뭐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구글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세계 1등이 많습니다. 크롬만 하더라도 전 세계 90%를 장악했고요. 유튜브도 전 세계를 장악했고 유튜브를 대체할 만한 플랫폼이 보이진 않아요. 틱톡이나 이런 것도 유튜브랑 경쟁자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가진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말한 대로 제미나이까지 가지기 시작했죠. 네. 엔비디아 GPU에 상대할 수 있는 TPU도 가지기 시작했죠. 클라우드 세계 3대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죠. 세계급의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매력적인 기업이긴 한데 다만 주가는 그렇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건 아니다. 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의 어떤 고점은 고가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엔화에서든 어디서든지 이제 그 트리거만 터지면 예. 내려간다. 워렌 버핏이 최근 뭐 한 50% 하락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요? 버핏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유언 같은 느낌처럼 말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50% 하락 한 3번 맞아봤는데 네. 나 없어도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계속 시장은 성장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주식은 워렌 버핏 하나 보고 들어온 주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버핏이 빠졌는데 만약에 뭐 증시가 하락해서 버크셔 주가가 급락하면 사람들이 패닉셀을 던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막기 위한 멘트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쯤 되면은 사야죠. 50% 하락되면은 저는 30% 하락만 돼도 사야 된다 봐요. 옛날과 다른 게 예전에는 50% 하락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부동산이란 투자도 매력적이었고 투자처가 좋았었으니까 그리고 정보력이 늦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보력이 너무 빠릅니다. 속도가. 그리고 사람들이 유동성이 너무 많고 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게 너무 강해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근로로 돈 벌 거야라는 것보다 투자로 돈 벌 거야 생각이 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50% 하락 나오기 쉽진 않아 보여요. 그냥 한 30% 정도만 하락해도 그때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좋은 주식을 그때 열심히 담아야 된다라 생각해요. 저번에 제가 그때 여기 출연했을 때가 1월 달인가 그때 했었을 거예요. 네. 그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25% 정도 하락할 것 같다. 최대 본다면은. 그리고 나서 명절 지나고 나서 서서히 빠지다가 4월 달에 빠진 것까지 보면은 나스닥이
그때 25% 하락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V자 반등 들어왔던 게 사람들 유동성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락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앞으로는 V자 반등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정이 온다 그러면 너무 공포를 가지지 말고 그때 나도 워렌 버핏처럼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주식을 싸게 살 거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타는데 FSD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게 되거든요. X예요?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X 좀 중고차 사려고 계속 알아보고 지금 중고차들 못 사요. 지금 완전 다 지금 뭐 신차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못 사겠어. 네. 너무 좋은 회사 같은데. 네. 테슬라 근데 뭐 계속 가더라고요. 또 500달러 뭐 돌파하고 네. 또 빠지긴 네. 하지만 여기는 좀 고점 논란이 없는 건가요? 고점이 약간 비싸죠.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퍼 300배예요. 300배를 못 들어가겠어요. 너무 좋은 회사 같은데. 네, 거기다가 너무 호재들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졸지에. 네. 다 터졌어요. 근데 그래서 테슬라 주식 저도 참 좋아하는데 결론적으로 생각하자면 200달러 이하일 때는 정말 테슬라 주식을 진심으로 많이 담아야 될 때고 네. 지금 500인데. 네, 400달러 이상일 때는 네. 좀 슬슬 분할 매도를 해야 될 때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제가 쉽게 그냥 정리하자면 400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를 서서히 한 달 단위로 팔아버리고 200달러 이하로 내려갈 때부터는 한 달 단위로 분할 매수를 야금야금 하다 보면은 좀 되지 않을까. 그 말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N 캐리 트레이드든 뭐든 뭔가가 터지면 여기도 분명히 다들 확 내려갈 만한 그런 요소가 내려가죠. 있다. 예, 왜냐하면 비싼 것들은 제일 먼저 타격받습니다. 예. 회사가 좋은 건 맞는데 네. 주식이 주가가 좋은지는 또 별개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도 괜찮다는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는 거는 그거는 투자자로서 뭐랄까 좀 좋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기업을 싸게 사는 것도 당연히 나쁜 행동이고.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런 기업들은 제가 도저히 뭐 30달러엔 살 수 없는데 얘네들이 5달러까지 내려온 날이 있다. 근데 저 기술이 반드시 쓰일 거는 같더라. 얼마 볼지는 감은 안 와요. 그래도 사도 되는 거죠. 네. 싸니까. 그러니까 안전마진이라는 하나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는 게 꼭 안전마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플같이 그러니까 성장하는 구간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PER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아주 비싸지 않은 상태면 괜찮아요. 뭐 애플 PER 한 25배 27배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애플을 37배, 40배에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매력적인 행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시간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네. 제가 애플이라는 주식을 3년치 선반영한 가격을 미리 주고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지금 한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2030년쯤에가 2033년에 1000달러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500달러잖아요. 네. 여기서 25년이니까 한 8년? 5년, 8년 보면 2030년에 1000달러입니다. 5년이니까 5년에 2배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한 S&P 500 평균 정도 수익률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더 싸게 사면 연평균 수익률 한 20%, 25%까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테슬라라는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S&P 500 평균 수익률에 준하게 투자하면 좀 안 되겠죠. 그런 걸 보면은 한 400달러 아래에서 사야 되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좋은 주가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예. 워렌 버핏 항상 얘기하듯이 굳이 이거 안 휘둘러도 된다. 예. 계속 기다리다 보면 한 번은 온다. 그리고 버핏이 구글 사다 따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버핏은 9월에 살 걸. 아. 만약에 장이 무너지잖아요. 네. 구글 더 살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을 때가 후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한 200조 들고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받고 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 애플 살 때가 어떻게 했냐면 한 애플 주식을 2년 동안 내리 담았는데 증시가 조정 올 때마다 애플을 대규모로 담았습니다. 네.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매수 때가 정말 대량 매수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구글이라는 주식을 아마 한 번 사고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조정을 줄 때마다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진 돈을 막 몰빵해 버리면 그렇죠. 다음이 없는 거죠. 지금 또 막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사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안 예.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016 환율 전쟁 저자이시죠. 전인구 소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아까 국내 주식 얘기도 조금 하셨지만 지금 또 코스피도 좀 조정받고 네. 지금 요즘에 막 3천 초반까지 간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또 다시 또 올라갈 거다. 뭐 예. 지금 이거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쪽은 뭐 추가 하락이라든지 어떤 뭐 좀 리스크가 느껴지나요? 아니면 좀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은 대형주 장세는 뭐냐면 결국은 미국 증시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네. 올랐던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해보면 AI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AI의 수혜를 보는 기업이 첫 번째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인데 시총 1위, 2위입니다. 당연히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피지컬 AI까지 건드니까 현대차 주가가 50%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총 상위주들 올라가죠. 그런 상태에서 바이오 분위기로 돌아와요. 삼바 올라가고 막 올라가죠. 그러면 당연히 시총 상위주들 막 올라갔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코스피 5천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것들을 내세웁니다. 금융주가 막 올라가요. 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고배당주 뭐 이제 뭐 배당 분리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증시 전반적인 그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4천을 돌파할 수 있었다라 봐요. 차트를 보면 되게 기이하게 올라갔습니다. 올해만 한 70% 80% 올랐죠. 이렇게 된 상태인데 만약에 미국의 AI가 꺾이게 되면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증시를 올렸던 기둥 중에서 하나는 꺾여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기둥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해봤죠. 원래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적으로 흐름에 맡겼습니다. 그냥 시장의 흐름에 코스피가 맡겼는데 자연의 흐름에 맡겨서 만약 내년에 AI 주식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코스피가 3,300까지 가게 됐다. 근데 대한민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이라든가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풀면은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게 되고 강남 부동산이 오르고 싶어서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증시가 꺾여버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부동산이야? 네. 내일일 줄 알았다. 역시 부동산 가야지. 강남 불패였잖아. 이게 될 거잖아요. 근데 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꽤나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정부라면은 약속은 지키자. 네. 라고 하면서 AI라는 축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면 정부가 나오는 그 증시 부양책으로 코스피 4천까지는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라고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카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저PBR 개선책이라던가 자사주 소강 매입이라던가 그 네.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있다라고 보면은 한국 증시로 계속 이제 배당금이 늘어난다, 자사주가 계속 소각된다, 주주들이 옛날처럼 유상증자 함부로 못한다, 물적 분할 함부로 못한다. 그러면 주식이 희소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증시의 문제는 뭐냐면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요. 물적 분할 유상증자 때문에. 근데 이거를 계속 줄여주기만 한다 그러면은 희소성이 나날이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의외로 만약에 저라면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한국 증시도 하락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때는 미국 주식 쪽은 제가 많이 정리하고 한국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 같아요. 미국은 AI가 무너지고 나면 반등을 쳐줘야 되는데 네. 반등을 칠 주도주가 안 보여요, 딱히. 네. 바이오가 있다도 그게 그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아니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정책을 가지고 해버리면은 반등을 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좀 반등이 한국 증시가 내년에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정책 수혜주가 되겠네요. 뭐 반도체나 이런 실적 좋은 것들 말고. 자산주, 가치주, 네. 아니면 이제 경기 방어주, 식품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 중에서 뭐 하나 좀 뭐 섹터라든지 아니면 뭐 종목 같은 것들 좀 굳이 하나 네. 설명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좋아요. 그 축구로 치면은 수비수인데 공격 가담할 수 있는 주식들. 네. 대표적으로 내수주인 줄 알았는데 수출이 가능하네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옛날에 삼양 불닭볶음면,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나 유통되는 식품회사인 줄 알았는데 해외에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왕이죠. 네. 저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750만 명이 1월부터 5월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그 중에 595만 명이 올리브영에서 물건을 사갔더라고요. 네. 아우 진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외국인들. 네.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리브영이 성심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네. 한국 오면 뭐 당연히 들려야 돼요. 네, 그러면 성심당은 해외로 나간 적이 없지만 다른 지역 나간 적이 없지만 올리브영은 지금 LA로 나갈 거거든요. 네. LA의 지점이 아마 조만간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줄을 엄청나게 서겠죠. 그러니까 저 그러겠죠. LA에 세운 이유가 뭐냐면 LA에 한국인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드디어 원했던 올리브영 줄 서는 게 미국에서 보도가 될 거고 뭐 뉴욕 어디가 되면서 전 네. 세계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리브영을 꼭 가야 되는 곳이 되면서 아마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화장품 회사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미국 틱톡이라던가 뭐 이런 광고를 태워서 10대들한테 좀 약간 어필해가지고 하는 게 가성비가 좋은 마케팅 수단이었는데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광고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광고비 태워서 상품 매출 일으키는 가성비가 안 맞아집니다. 미국 틱톡 말고 새로운 어떤 마케팅 수단이 필요한데 올리브영이라는 오프라인 몰이 미국 전역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마케팅을 펼쳐주는 거죠. 그럼 올리브영 안에만 입점하면은 화장품 회사
회사는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되는 이런 형태로 되면서 얘네들이 아마존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또 새로운 성공 모델들이 나오는 신생 화장품 회사들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우리가 살 때는 이미 벌써 많이 완숙해진 애들밖에 못 산다는 게 단점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기업에 개인들은 투자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냥 올리브영이 투자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나라 보는 거죠. 아니면은 뭐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화장품 제조업체 이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죠. 네. 예,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화장품 쪽이 좋아질 것이다 내년에. 예, 왜냐하면 경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뭐 AI랑도 상관이 없고 실제로 화장품은 침체에도 잘 팔렸었고 또 하나가 이제 한한령 해제입니다. 그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중국에서 좀 활동했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서서히 한국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한다던가, 네. 예, 뭐 서서히 중국 쪽 한다던가 해서 중국 콘서트가 열리고 한국 드라마가 이제 중국이랑 동시 상영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분위기들이 열릴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한한령 해제라는 원래 한한령이라는 게 공식 문서가 없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자연스럽게 누가 콘서트 한번 하면 네. 아 해제됐구나 이게 신호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이 이제는 미국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건 미국에 대한 선반영이었는데 중국 선반영을 생각 못했던 게 터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화장품 제조회사들이 OEM들이 막 대박이 난다던가 네.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엔터들이 대박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한령 얘기가 나오면 바로 엔터부터 떠오르기는 하는데 예. 뭐 예를 들어 BTS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예. 뭐 하이브 같은 것들 이런 예. 것들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좋죠.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그 대형주들은 네. 성공 확률이 높아요. 뭐 한한령 해제 수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대신에 네. 문제는 뭐냐면 주가들이 이미 좀 많이 오른 어느 정도 상태였던 좀 거고 올라 있고.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약간 하자면은 우리 또 큰 수익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작은 기획사 얘가 뜰지 안 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중국에서 뜨면 대박 나요. 근데 이런 좀 리스크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그 GD 관련주 막 이런 네. 거 예, 그런 것들 이런 거 이제 로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투자자들 보니까 확실하고 안전한 것보다는 조금 그런 것들 좋아하세요. 예, 불확실하고 좀 크게 먹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업종 ETF 뭐 이런 거 사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엔터 ETF 사도 되고요. 네. 예. 그런 것들도 나쁘진 않을까요? 대신 사람들 ETF 되게 좋아하시긴 하는데 네. 대중은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안전지향적인 ETF 선호하는 사람은 이쪽만 가시고 아 그거 가지고 어느 세월에 10배 벌어 이러면서 이제 예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후자 가신 분들은 이제 살아 돌아오지를 못하셔가지고 항상 한번 갔다가 안 오시니까 예. 가기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나 뭐 엔터주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가는 게 이제 캐대언처럼 네. 한국 식품을 대놓고 PPL에 넣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에. 네. 그래서 저는 식품주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식품주는 PER이 지금 7배밖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네. 10배, 7배. 거기에 배당 수익률이 3%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캐대언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판매가 불티나게 나기 시작했어요. 성장성 붙었고 해외 수출 붙었고 인기 끄는 제품이 생겼고 퍼났고 배당 좋고 그럼 이게 정책 수혜주도 될 수도 있겠네요. 다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같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한한령 해제 수혜주가 되는 거고 미국 수출 확대되면은 넷플릭스 수혜주로도 엮이는 거고 이게 다리 건 게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대중들이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안 삽니다. 네. 오르고 난 다음에 살까? 아마 식품주 2배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사러 들어올 거예요. 근데 먼저 사는 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걸 좀 바꿔야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때가 제일 좋은 거지,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살 때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꼭 보면 삼양식품도 20만 원대 사라 하더라도 안 사다가 꼭 100만 원 넘어서야 사겠다 하고. 황제주 대하사전. 그러니까 좀 제일 좀 답답해요. 투자자들 보면은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꼭 고점에서 사고 싶어하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찾아내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요즘에 가장 뭐 이슈는 뭐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았잖아요. 네네. 지금도 다시 또 약간 좀 반등도 하고 있고 여기에 굳이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른 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주도주들이 밀고 올라가면 쭉쭉 올라가니까 ETF 이후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 좀 너무 비싼데요. 뭐 특히 말하자면 제가 좀 비싼데요라고 하면은 시작할 때부터는 거기 좀 더 가더라고요. ETF 때문에 한번 밀고 들어오는 힘이 더 강해졌어요. 쭉쭉쭉 네.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먹을 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잘 먹어야 한 20%. 근데 PER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예. 낮긴 낮잖아요. 아직 그쵸, 뭐 그쵸, 높은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 HBM 가격이 떨어진다던가 메모리 가격이 떨어진다던가 예를 들어서 DRAM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DRAM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단순히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저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국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DRAM 사재기
의혹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랐는데 반도체 회사들이 자기들 나쁜 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입을 닫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HBM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서 정체를 걷게 되면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AI가 흔들리거나 그렇게 네. 되면은 여기도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결국에 개인들은 이 도파민 찾아다니는 거 이걸 좀 네.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좀 버려야 된다. 최근에 천일고속이 엄청난 이슈잖아요. 도파민 파티였잖아요. 자산주 도파민이 제일 재밌죠. 한 예. 10년 이렇게 가다가 이러고 갔잖아요. 고속터미널 개발한다고. 그래서 이제 전 주식 투자자가 부동산 개발업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또그 장부상 뭐 없나 이런 거 뒤질고 있는 건가요? 다 계산해봐야 돼요. 네. 시세랑도 비교도 해봐야 되고 네. 이거 굳이 건설하면 건설비 얼마 들어가야 되지? 추산해야 되는데 네. 저는 부지까지 계산하겠는데 건설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거 어떻게 종목만 좀 알려주시면. 이제 주식도 잘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까? 근데 이런 거를 찾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쨌든 정책과 여러 가지 뭐 합산돼야 되는 거니까. 저 PBR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정부에서. 실제로 1.0 이하면 네. 뭐 퇴출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확률도 있을까요, 좀? 퇴출까지는 아니고 뭔가 아마 좀 그래도 포지티브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좀 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저 PBR 법안에서 세부적인 법안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그 PBR의 문제는 50년 전에 500억에 산 땅이 네. 지금도 장부에 500억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재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 매입가로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500억짜리 땅이 아니라 5천억짜리 땅이었던 거죠. 기업의 시가총액은 500억이었는데 땅만 5천억이다. 그럼 네. 당연히 주가 10배 올라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동안은 그런 것들이 재미없었던 이유가 오너가 개발할 의지가 없으면은 결국은 현찰이 아니거든요. 네. 나 그냥 한 3대 4대까지 물려줄 거야. 이거 안 팔 거야라고 하는 순간 다시 또 주가는 떨어집니다. 네. 그랬는데 이번에 나오는 그 PBR 법안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것까지 조금 터치하는 영역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장부 가치를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라. 시세로 다 정해. 네.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뭐 그러면 그러든지. 갑자기 500억짜리 땅 5천억 땅이 됐어요. 네. 이 기업은 PBR이 0.1배로 떨어져요. 네. 그럼 주가를 10배 올려야 돼요. 그러면 주가를 10배 올려야 되면서 PBR은 떨어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잭팟이 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런 쪽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그거 맞출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주식들은 이미 벌써 올랐어요. 지금 증권사들 올라가고 있어요. 리포트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는 다 줘요. 그리고 오너가 개발할 의지가 있어야지만 올랐었어요. 천일국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법안이 나와서 강제로 하면. 무조건 시세대로 PBR 맞춰 이래버리면 네. 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맞추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이제는 예. 자사주 소각은 어쨌든 지금 예정돼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계속 이제 하는데 이제 좀 약간 분산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한번 설득하고 우선 이거 먼저 한번 해봅시다. 또 다음번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서 좀 흐름은 우리 마음보다 느리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사주 소각도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계산해봐요. 그리고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번 탁 튀어 올랐었는데 내년도에도 한번 좀 그런 거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자사주 소각이 나오면서 저는 그런 회사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펀드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옛날과 네. 다르게 고려 아연 사태 때 신호탄이었는데 오너와 사모펀드의 대결이 벌어졌죠. 마치 훈구파와 살인파의 싸움처럼. 네. 결국은 훈구파가 졌죠. 예, 그것처럼 오너들의 힘이 옛날 같지 않아요. 좀 상속세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힘은 나날이 떨어지고 지분율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 사모펀드들은 자금력이 나날이 빵빵해지고 있고 이제 돈 대 돈으로 싸우면은 사모펀드가 오너를 이기는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만한 기업들 네. 지배 구조가 애매한다던가 자사주로 장난을 친다던가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사모펀드 편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오너가 인기가 없다던가 이런 네. 기업들은 아예 주인을 뺏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자산을 1조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시총이 500억인데 네.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500억으로 얘를 뺏어버리면 얘는 9,500억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안 네. 뺏기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그럼 차라리 그럼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에도 주가를 올려놔야 돼요. 네. 제 가치를 안 맞추면 오너가 뺏겼을 때 너무 억울한 일이 벌어지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게 많아지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저PBR 저퍼로 냅두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모펀드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적대적 M&A를 막으려면 주가를 올리는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어난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공개 매수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업이 할인됐던 가치가 제 가치까지 계속 올라오거든요. 예, 그런 게 아마 내년에 꽤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한국 주식에 전반적인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정리해도 될까요? 내년에 미국 쪽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예, 그래서 한국 주식이 오히려 내년에는 미국 주식보다 매력 포인트가 훨씬 더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AI라는 계급장 빼고 보면은 한국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 보는 거죠. 그냥 그러면 한국 지수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좀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지금은 비싸요. 그러니까 아. AI 계급장 떼면 코스피가 3,300까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하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빠지면 뭐 답이 없죠. 예,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그때는 한국 주식 반등세가 훨씬 더 셀 거라 보는 거죠. 인버스 갈까요? 아, 곧버스 갈까요? 곧버스. 야, 그렇죠. 호라림 짝인데요, 지금. 아, 어쨌든 한 번에 뭔가 조정이 올 수도 있는 뭔가 그런 좀 위태위태함은 뭐 지금 아까 말한 엔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한번 뭔가 꺾이면 그때는 좀 들어갈 그때는 예, 필요가 그때는 공포를 갖지 마라.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 쪽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도 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즌 끝났다, 뭐 시즌 끝났다는 얘기도 하지 마라,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유동성과의 관련성. 유동성 때문에 그렇죠. 예, 코인이 올랐던 거는 유동성이랑 이제 트럼프로 인한 음지에서 양지하로 넘어가면서 수요가 더 많이 늘었다. 이 두 가지로 늘었어요. 근데 두 가지 수요가 내년에 그렇게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동성이 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에서도 약간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지금 올해 정말 많은 코인에 대한 이런 혜택들을 넣었는데 내년에 그게 더 늘어날 만한 거가 없죠. 그러니까 카드를 남겨놔야 되는데 카드를 많이 써버렸죠. 네. 그럼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서 더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빠져 있죠. 그런데 자꾸 누가 코인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코인을 조금씩 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뭔가 상승에 대한 것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고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럼 가격이 오르려면은 이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럴 호재들이 지금은 딱히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호재가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악재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죠. 네. 예. 근데 그러면 지금보다 뭐 더 안 좋아질 말까? 코인에 대해서 특별한 악재가 더 생긴다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 정도? 엔캐리 그러니까 유동성이 건드리는 뉴스들마다 뭐 엔캐리 얘기 나와도 이제 코인한테 악재가 되는 거고 AI 얘기 나와도 코인한테 악재가 되는 금리가 거고. 내려도 빠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코인 입장에서는 뭔가 코인을 위한 호재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는 안 보여요.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예. 그리고 알트 코인들이 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주려면 네. 알트코인들이 뭔가 좀 실생활에다 연동이 되면서 실제로 코인이 돈이 되고 활용처가 되고 필요해서 수요가 되고 성공 사례들이 모델이 나오면 이제 알트코인의 재발견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괜찮은 코인들 가격이 막 오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너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에 많이 의존했었고 다음번에 좀 알트코인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 쪽은 그러면 결국에 이런 유동성이 좀 말라가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불안감을 또 이제 먹고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금 쪽은 또 괜찮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투기 수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뭐 중앙은행들이 많이 산다라 하는데 네. 중앙은행들이 사는 거는 매년 1%씩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수요가 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럼 이번에 가격이 급등한 거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투기적으로 금을 많이 샀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로 금과 주식이 동시에 오른 적은 없어요. 1950년대 후반인가 그때 한 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빼고는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이 오른 거는 이상현상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은 항상 급등 뒤에는 급락이 옵니다. 10이 오른 다음에 3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10이 오르고 9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떨어질지 감은 안 오겠지만 급등 뒤에는 급락이라는 조정이 한 번은 오니까 지금은 금을 따라서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큰 틀에서 지금 뭐 사야 돼요? 엔화 사면 되나요? 엔화 안전자산. 너무 도파민이 없잖아요. 엔화는. 한창 도파민이 많을 때는 한 번씩 힐링도 하고 제주도 가서 저기 네. 올레길도 한번 걷고 하는 것처럼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엔화 정도. 지금 주식 시장에 올레길이 좀 필요합니다. 예.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지금은 좀 쉬고 그리고 이제 내년 돼서 다시 시작하자. 이 정도. 네. 내년에 보면서 오히려 이제 그때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 꺼지고 나서요. 네. 어디서 도파민이 나왔냐면 롯데칠성 같은 데서 도파민이 나왔어요. 전통의 그런 걸로. 예, 7만 원짜리 회사인데
이제 뭐 주류도 진출한다, 생수도 진출한다 하면서 매출 1억 달성하고 서초동 땅 개발한다 이러면서 주가가 7만 원 하던 게 2007년에 7년 만에 150만 원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2015년에 300만 원 가더라고요. 네. 꼭 기술주에서만 텐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기업에서도 나오니까 네. 좀 생활 주변의 주식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 다들 도파민에 취해서 막 그 어찌 보면 가치가 좋은 것들을 좀 내팽개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럴 때 한번 좀 침착하게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인구 소장님 모시고 세계 경제와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